이제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오늘 시황해설 또 중요할 때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 오셔서 중심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매번 이 대표님 오실 때 궁금한 게 많아요. 그 시점이 그죠?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데 그만큼 시장에 변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좀 목요일이 또 유난히 요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요, 주제를 어쨌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매도 금지, 그리고 그걸 재빨리 되사야 하는 쇼커버링 효과, 그리고 연말 증시 대응 전략,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시장은 일단 어제 혼조였는데요. 간밤에 제롬 파월 의장이 또 뭐 연설이 있었는데, 뭐 연준의 통계 컨퍼런스 개회 연설이라고 하는데요. 파월의 침묵, 아무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이건 뭐지 해석하는데 어제 얘기 안 한 것보다도 제롬 파월은 내일도 또 행사가 있고 다른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나 스탠스나 이런 걸 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연준 인사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무겁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오늘 파월뿐만 아니라 뭐 리사 쿡이나 존 윌리엄스 연설도 있었는데 거의 얘기가 없었거든요. 또 정책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 예를 들어서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경제 전망할 때 조금 이제 뭐 다양한 변수 가지고 적용해서 해야 된다. 그냥 뭐 좀 단순하게 경제 전망했다가 뭐 오차가 나는 경우 여러 번 봤으니까 뭐 이런 원론적 이야기 하면서도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고요. 존 윌리엄스도 뭐 정책 만드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유연하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뭐 이 이야기 이상 안 했습니다. 뭐 리사 쿡 정도가 약간 좀 비슷한 얘기 하긴 했지만 이 사람도 역시 핵심은 중동 사태 확대가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제 전망 다시 해야 돼.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장 정책 얘기를 자주 하던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도 전혀 좀 비슷한 어떤 뭐 새롭게 해석할 만한 얘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이 됐다라고 봐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발언이 어떤 변수가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좀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에 10년물 국채 금리 입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400억 달러 정도 입찰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입찰 금리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5개월 연속 올라갔다가 금리가 4.5%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나오고 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내려오고 주식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는 뭐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떤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 영향력 이런 것들은 조금 영향력이 좀 떨어졌고 연준 인사들 자체적으로도 발언을 조금 완화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영향은 뭐 이전 같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연말 강세 산타랠리 기대감이 한쪽에서 있고 한쪽에서는 일시적인 반등일 뿐 약세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공존합니다. 뭐 늘 시장은 항상 그런 의견이 공존하긴 하지만 지금의 엇갈리는 의견은 이동훈 대표님은 줄을 서시라면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뭐 저는 그냥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약세장의 논리는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이클 윌슨이라든가 뭐 콜라노비치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은 대체로 보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고 또 일부에서는 실적이 이제 플러스가 났지만 이게 이제 CPI를 감안해 본다라면 실질 실적은 플러스 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좀 둔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어쨌든 금리 인상이 마무리됐다라는 정서가 훨씬 더 지금 이제 앞서 있고 지금 내년 5월 정도 되면은 어쩌면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은 지금 시즌이 또 강세를 보이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장 강세를 보이는 시기를 보면 11월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연초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어떤 구간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7% 정도 올라가는 그런 어떤 강세 구간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실제로 자금 동향으로도 보면 지난주에 이제 헤지펀드하고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례적으로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6월 이후에 처음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또 자금도 유입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좀 연속적으로 지금 나스닥이 뭐 8일, 9일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후유증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상 중단,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양호했다라는 점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조정 이후엔 다시 또 상승 시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간별로 보면 6개월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의 주가 수익률 표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11월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4월까지가
7%, 꽤 오랜 기간의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때가 제일 강했고 10월부터 그러니까 그게 보면 10월부터 3월, 11월부터 4월 이때 기간이 제일 강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가을에 주식 사서 봄에 팔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게 실제로 데이터로도 보면 그게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5월에 사서 10월까지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이제 지난번 늘 말씀드렸지만 늘 앞에만 들으면 안 됩니다. 투자자는 한 번을 더 생각해야 되는데 5월에 팔아라. 진짜야? 아니야? 5월에 팔고 다시 사는 시점이 이제 10월 말, 그렇죠? 요쯤 이제 다시 사라는 그게 이제 뒤에 격언이 붙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방향은 어쨌든 윗방향으로 좀 보면서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런 건데요. 남은 연말을 보면서 제일 주목해야 될 뭐 핵심 변수나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저는 이제 물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믿음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다라는 가정입니다. 지금 이제 안 한다라고 그렇죠. 확정된 건 없거든요. 근데 가정인데 이 가정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최근에 유가 빠진 것도 있고 뭐 중고차 가격도 지금 최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표상 그러니까 우리가 뭐 CPI가 됐든 PC가 됐든 그러니까 물가 관련된 데이터가 실제로 안정이 됐다라는 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다음 주에 CPI가 나올 텐데 특히 이제 근원 물가가 떨어지는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이런 어떤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면 이제 금리 인상은 정말 끝났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갑자기 이제 튀어 올라가게 된다라면 투자자들은 다시 또 다음 지표를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한 달 또 지표 봐야 되고 그 사이에 또 긴장감이 나오고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이런 구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라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CPI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쯤 알려지겠죠. 주 중반엔 에이펙 정상회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미중 간의 정상이 만나니까 기대감은 있겠습니다만 그날 주가에 섹터에 미치는 영향은 줄 것이고 미국 예산안 문제가 있어요. 17일이잖아요. 그죠? 예. 내년 예산안 문제가 지금 걸려있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이 부분은 시장에 미치는 노이즈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제 하원 의장이 실제로 48시간 이내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제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11월 정도 넘어가게 됐을 때는 셧다운에 대한 부담이 증시에 이제 작용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 여러 번 봤듯이 그러니까 밀당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타결이 되는 게 나오는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노이즈거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뭐 미국의 금리를 또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짝 노이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볼 때는 뭐 결국엔 또 타협을 하더라라고 해서 이제 단기 어떤 변동성 그 이후에는 좀 안정화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늘 있어왔던 일이 돼버렸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용평가기관이 미국의 신용도 낮춘다고 이러고 이러니까요. 그 다음 주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21일 날 이런 것들이 남은 10월의 주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변동성도 나오는 흐름들인데 그 영향들 좀 분석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2차 전지 섹터와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궁금하단 말이죠. 일단 이제 뭐 첫날 우리 코스피 상승폭이 그러니까 상승률이 아니라 상승폭이 역대 최고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쇼커버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자금의 뒷받침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가 나왔을 때 재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거는 첫날에 불과합니다. 근데 연속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돈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혹시 이제 제가 준비한 차트를 바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예탁금 추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고 계신 게 이제 예탁금과 에코프로 시가총액을 제가 그린 거거든요. 근데 네. 보시면 방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2차 전지도 올라가고 돈이 빠져나가면 2차 전지도 빠지고 예탁금 추이하고 시가총액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는데 두 번째 차트 보여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뭐냐면 고객 예탁금 추이랑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을 합산한 거, 그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그려서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종목 합산 시가총액이 예탁금을 넘어가 버리는 순간부터 이제 오버슈팅이 돼 버렸습니다. 예탁금 넘어갈 때부터 이제 주가가 그 이후에 이제 고점이 되고 주가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지금 두 종목의 합산 시총하고 예탁금하고 비슷한 정도가 됐는데 연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한 5대1 정도 비율에서 지금은 대등하게 됐더라면 이 높아진 어떤 시가총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금은 지금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쇼커버에 의존해서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은 지금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쇼커버 물량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위 50위까지 종목 합산으로 한 1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공매도 잔금이. 이 정도 된다면 그게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 기준으로 보면 하루 거래량밖에 안 되거든요. 그 잔량이. 그래서 쇼커버도 어마어마하게 유입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시즌 정도 들어오면 끝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탁금이 여기서 폭발적으로 유입이 된다라면 모를까 지금에서는 상반기 같은 시세는 어렵다라고 봐야 돼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비롯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기대감을 가지고 막연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한 사이클 트레이딩 이상을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에너지죠. 고객 예탁금. 특별히 이제 2차 전지는 개인들의 매수가 많으니까요. 두 장의 차트를 통해서 그 시장의 에너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쨌든 주목해야 될 거는 1차적으로 반도체예요? 예. 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증시에 사실 지금 호재는 쇼커버라기보다는 수출 지표 개선하고 또 하나 나왔던 게 이제 미국의 금리 안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턴이 되면서 11월 들어서 수급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가총액 30위권 이내 종목에서 외국인들이 하루도 빼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하이닉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매수를 연속적으로 하다가 이제 어제 매도로 바뀌었었는데 어쨌든 SK 하이닉스 한 종목만큼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오늘 만기라서 좀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실적 턴에 대한 기대감을 외국인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노이즈가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수급 중심으로 보면 기관이 최근 들어서 연속적으로 또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 코스피의 서비스 업종입니다. 서비스 업종은 뭐가 들어있죠? 근데 여기 이제 종목이 좀 광범위하긴 한데 네. 대체로 보면 이제 게임주, 뭐 NC 소프트라든가 크래프톤이 들어가고 하이브가 여기 들어가고요. 네.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종목들이 다 매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상당히 낙폭과되고 뭐 약간 이제 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좀 평가받을 때 좀 넉넉하게 평가 쳐줘야 이제 주가 가치가 산정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금리가 내려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주가도 움직임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관련주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종목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절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좀 내려오고 있고 내년도 1분기 넘어가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제 건설업종도 지금 최근에 거의 올라온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사우디에서 지금 월드컵 개최한다라고 하고 있고 네옴시티도 있고 해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서 뭐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이런 대형 건설주들에 대해서도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나 뭐 엔터나 이런 쪽은 엔터는 실적이 괜찮습니다만 게임주가 어제 강하게 올라왔던 건 사실은 일부 실적 얘기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을 드라이브해서 간다? 그러기는 조금 아직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약간 수급적, 낙폭, 과대 성격으로 봐야 되나요? 예, 뭐 어저께 이제 크래프톤 일부 기업들의 실적하고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매출 기대감이 이제 맞물려서 올라간 건데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급 이상의 어떤 실적에 대한 이제 숫자가 좀 확인된 게 없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저 개인적인 선호도는 아마 인터넷 쪽, 그러니까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비중을 좀 두면서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네. 플랫폼 관련주라든지요. 건설 얘기하셨는데 그 전통적인 건설보다는 최근에 보면 인프라 관련해서 그죠? 예. 뭐 전력기기라든지요. 그다음에 뭐 굴삭기 이런 건설 쪽은 또 많이 최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통 건설주보다 그런 쪽에도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시죠? 네, 이미 이제 주가가 반응한 종목들이 좀 있어서 근데 이제 건설 업종 지수를 보면 바닥에서 거의 올라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싸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동에서의 어떤 수출 기대감 대비 주가가 반응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건설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온다라면 전통적인 건설주들도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더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가 올라오면 좀 파세요. 현금 좀 마련하세요. 이런 조언들을 중간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네. 그런 얘기는 동의하세요? 일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소위 말해서 이제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라면 굳이 이제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좀 최근에 강하게 반도체 내에서도 강한 종목이 있고 못 올라간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강하게 올라갔던 뭐 HBM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라면 좀 정리를 해서 못 올라왔던 전통의 소부장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이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따라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